오늘 그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열리게 되는데 대체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되는 거 아닐까요? 대체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거세게 칼을 빼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아예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얼씬도 네. 못하게 하겠다. 그 복사하는 사람도 옆에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하신 바 있는데요. 1주택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샀던 값보다 더 싸게 내놔서 하여튼 다 싹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뭐 유튜브도 어렵지만 정부도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5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상황과 조건을 맞추고 있어서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이러저러한 티끌을 잡겠지만 저는 통과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원래 한성숙 후보자가 총 4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3채를 처분했다라는 거고 맨 처음에 이 잠실 아파트를 이제 팔았죠. 맞아요. 그 이후에 최근에 판 게 6월 23일에 잔금 지급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역삼동 오피스텔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2일 잔금 지급 완료 기준으로 양평 전원주택을 팔았는데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원래 취득가보다 5억 7천여만 원 싸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보다 2억 8천여만 원 싸게 팔았다는데 이렇게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금매물로. 싸게. 그렇게 싸게 하면은 바로 팔려요. 이건 무조건 완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청문회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싼 청문회네. 몇 억짜리요 이게? 지금 깎아준 돈만 지금 보니까 대충 헤아려 보면 거의 8억대네. 8억 넘게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아니 그런데 네. 이분들한테 8억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네. 이분 재산이 200억이 넘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난 200억이 사실은- 넘어도 8억은 큰 돈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이 더 해요. 어. 그런데 난 이래 보면은 지금 뭐 청와대 수석급 이상이라든가 고위 관료들 중에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나 한번 좀 언젠가 한번 이거 연구 논문을 쓰든지 다들 보면 특정 시기에 전부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 왜 이렇게 많어 이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참모들이 있어요. 여전히 안 다주택자. 팔고 있는 참모들이 있다. 눈치 네. 보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하튼 있다. 한성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잠실 아파트 매매 차익을 이제 29억 원 정도 거뒀는데 그 중에서 또 5억 원을 국제 구호 개발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예. 오.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해장국 한 그릇 안 산다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그 사람이 해장국 안 사서 그날부로 나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돈 아까우니까 안 쓰려고 하는데 그 구호단체까지 직접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기부왕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활동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역사비평 활동하면서 영문연에 집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예, 그렇게까지 기부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정치 문화가 없어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성숙 장관 하나로 끝나지 말고 이런 선행은 계속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 풍토? 기풍? 뭐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품격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진보의 품격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냥 작은 거에 소탐대실 해가지고 자기만 먹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더 커진다.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성숙의 모범 따라 다른 정치인들도 네.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 장관들이라든가 뭐 차관들이라든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관이나 공직자 본인한테는 영향을 끼치는데 그 배우자한테는 영향을 못 끼치. 대부분 보니까 재산 불린 게 배우자더라고. 본인이라기보다. 네. 그래서 어디 대사 가고 뭐 어디 고위공직자 갔을 때 재산 팍 누른 거 다 가족이 한 거예요. 이거 독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성수 없어. 후보자 한성수 후보자 그러면 더 능력 있는 분이야 이분은. 독신, 모든 거 혼자 독신. 하잖아. 네, 네. 혼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죠. 네.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사실은 저기 다주택자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지만 팔라고 한 적은 없거든. 공직자들한테 팔고 안 팔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그렇죠. 해도 대신 세금 잘 내라.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게 대통령 이게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 공식 네.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 기억나는 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이제 그러니까. 팔지 않고 민정수석을 그만두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당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똘똘한 항체.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세상에 자기 지역구 청주의 집은 팔아버리고 강남의 반포인가 거기에 있는 집은 그냥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주의 집을 갖고 있고 강남의 집을 팔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의 모범을 취해야 되는 이제 공직자들이 그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민정수석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떻게 그런 네. 사람이 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훗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이어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법제도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검사 출신으로 내란 특검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해 기자, 박지영 변호사는 좀 어떤 분이죠? 좀 찾아보니까 그때 한찬식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박지영 변호사 신임 사법제도 비서관도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고 2000년에 검사로 임관을 해서 202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검찰과에서 여성 최초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게 검찰과가 보통 이제 검사 인사나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요직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검사로서는 능력을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검찰개혁 추진단 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래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찬식 민정수석은 이제 김앤장에 있었고 이제 이분은 검찰에서 나온 뒤에는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을 거기도 대형 로펌이죠. 네,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점이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이제 내란 특검 특검보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1970년생이고 광주 출생이고 광주 수피아여고 연대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력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간 한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하다가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인 2020년 7월 인사 때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로 갔고 그 이후에 2023년 11월에 퇴직을 하고 태평양으로 간 사람인데 그 박지영 변호사 사실 임명 두고도 또 왜 검찰 출신을 썼냐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영 특검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말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춘추관 출입기자들,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한찬식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하필이면 또 검찰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검찰 출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김앤장. 네. 왜 특정 로펌에 있는 변호사,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데려오는 거냐, 민정수석을 꼭 이렇게 비검찰할 수는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관련해서 오늘 김용민 의원이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본인이 취재한 청와대 취재한 내용을 알려주었는데요. 10월 2일이면 이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지난 유럽 순방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이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거예요. 거죠. 네, 네. 국회로 공이 넘어가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뭐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면 이제 검찰이 또 반발하고 뭐 들고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또 검사들 뭐 이러저러한 또 다른 뭔가 또 꼼수를 부리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독이는 기획통이 좀 필요하고 첫 번째는 검찰을 다독이는 거, 뭐 선배로서 후배들을 좀 잘 리드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후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예, 한찬식을 네. 쓴 것 같다라고 이제 취재한 내용을 알려주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겨냥해서 수사했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사실 친문 플러스 이제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려서 공개 저격을 맞습니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지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내란 특검을 하는 도중에 사실상 특검보를 하면서 대변인 역할도 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굴도 아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제 사법제도 비서관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은 속뜻이 저로서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예, 이게 분명히 장윤성 기자가 얘기한 저런 반응은 뭐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이 정부에서만 우리가 본 건데 한 명은 낙마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검사 주류 검사들 민정수석 깨차라는 게 다독이기 위해서 반발할까봐? 그러면은 군사 쿠데타를 육사 출신이 하니까 육사 출신 저 국방장관하고 육사 출신 그러지 않아도 육사 출신이 이번에 안보실 차장 갔어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네. 예, 그러긴 하는데 그거야 다른 전문성이 있어 그런 것이지. 그러면은 뭘 갖다가 뭘 잘못하면은 더 뽑아주는 게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예요. 그걸 견제하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검사 반발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게 저 뭐 당연히 사법제도 개혁에는 검사들 그러니까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무섭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당고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컨셉은 같아요. 아닌 네. 것 같고요. 그 일단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방침은 이제 풀을 좀 넓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을 넓게 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장독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에 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검찰을 다 적대시할 수 없는 것이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로버트 태권브이에 0이 넣으면 0이 철수 넣으면 철수. 약간 이제 이런 판단이신 것 같다. 네. 그리고 박지원 비서관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취재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평소에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광주의 딸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 70년생으로 80년 5.18 때 광주를 청소년기에 경험을 한 사람이고 결국은 그때 보고 목도한 부분 같은 경우가 민주화 항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체화된 상태에서 내란 특검보 역할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평소에 사석에서도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판을 많이 했냐면은 특수통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꽂히면 결론을 바꾸지를 못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본인도 특검에서 공보 역할을 해왔는데 기자들에게도 윤석열이나 한동훈식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경우에는 특검 마지막 브리핑을 할 때 이제 한번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복받쳐 오르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 뒤풀이 자리에서 나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왜 울지? 막 이랬다는 건데 평소에도 거침없는 스타일이고 호방하게 깔깔깔 웃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언에 따르면은 윤석열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총무부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박지영의 이런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웃음소리 녹음해가지고 중앙지검에 틀어놔야 된다.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호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어서 내란 특검팀 처음에 윤석열 소환하는 날 취재를 갈 수 있을까 해서 특검보인 박지영 특검보께 제가 전화를 드린 바 있었는데
어머 왜 안 돼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아, 그랬군요. 예, 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장벽과 격의 없이 필요한 일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법제도를 매듭을 짓는데 그런 호방함이 좀 잘 통했으면 작동하기를. 좋겠다 이거지. 그렇죠. 맨날 그런 거 뭐 술자리에서만 호방하면 되겠습니까? 일로서 호방하게 좀 이렇게 일도 연결을- 오방하게 잘하겠죠. 아,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임명을 되겠지.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이제 2라운드 형소법 개정안이 목전에 있고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체로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견이 크게 없는 이견이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이견이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특히 보수지 중심으로 자꾸 뭐 정청래와 김민석의 그 검찰 개혁을 둘러싸 특히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견이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근데 다만 그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갈 일이 되게 많은데 이진관 판사 같은 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란 재판의 경우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 끝나면 바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 내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일제히 한번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래서 조희대 탄핵론이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어요. 아, 당내에서는 네, 그래서 이 조희대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또 어떤 입장차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 개혁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박지영 특검보의 역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부산 민가이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김앤장 뭐라고 할 거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다 그만두세요. 잼통님이 비서 하나도 맘대로 못 쓰시나요? 검사 출신 이잼 정부에서만 임명했나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강은 잼통의 이익으로 원하는 대로 하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외쳐주셨고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보안 수사권 폐지 후의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를 믿고 지켜보면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부분들, 뭐 경기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를 뭔가 이제 후보로 세운 부분들을 두고선 보수 진영 인사들을 너무 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왜 자꾸 왼쪽이 아닌 오른쪽 사람을 쓰냐 이런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몇몇 사람들 보수적인 인사를 등용했다고 해서 보수 세력 자체를 흡수하는 거냐. 보수 세력은 저만치 멀리 있고 계속 적대시하는데 그중에 몇 명을 빼내서 여기서 썼다 하더라도 이건 보수 세력을 견인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기 뭡니까 그 탈영해가지고 월북해서 온 거예요. 총 받고 굳이 자주포 따지면, 갖고. 네. 그러면 자기들의 자중질환이지 보수 세력 자체는 요지부동해. 내가 말하는 협치는 통합은 보수 세력 자체를 경영하는 거고. 이러려면은 누구 누구를 뽑아서 썼다는 것에 어떤 그게 통합이 아니고 골고루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예를 들면은 어떤 정치 권력을 갖다가 표의 비례성으로 나누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선거에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정치 권력에 진출하고 거기서 풍부하게 뽑았을 수 있는 이런 저수지 공사를 먼저 하고 해야지. 물통 하나 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샘물 한번 길어왔다고 해서 내가 물을 제대로 쓰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저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네. 오해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몇 명 뽑아 쓰는 게 통합이 아니고 물기를 바꾸는 거다. 그게 통합이다. 근데 그 얘기는 쏙 빼. 그 얘기는 없고 주로 이렇게 뽑아서 쓰는데 결과가 좋다면야 또 내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구나. 네. 옛날에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썼잖아. 관중이 누구야? 자기 암살범 아니야.
암살하려고 했던 관중, 화살을 쐈던 그 관중을 뽑아서 재상으로 쓰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배포 큰 그건 DJ가 JP를 만난 거. 그렇죠. 네. 노무현이 정몽준을 만난 거. 이런 정도의 역사의 지평을 만드는 이런 정도의 큰 설계와 기획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보니까 이해공 왔다가 열흘을 못 버티고 뭘 갖다가 해가지고 안 나왔으면 자기도 행복했을 걸. 이제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김용남 저기 의원 공천을 했으면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끝까지 시켰어야지 그거는. 네. 죽음의 조가 됐어요.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리고 저쪽 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뭘 지평을 넓었다, 협치를 했다, 인재풀이 많아졌다. 저한테 이런 얘기는 좀 약간 낯간지러운 얘기 같아요. 제가. 보시기에 이런 거 갖고, 예. 우리 장 선배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김종대 국회의원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해야 된다. 네. 예,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 내란 청산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조이대 탄핵 말씀드렸지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란 심판이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외려 내란 세력이 거꾸로 살아 돌아오는 선거판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고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전형적인 기회를 스스로 그냥 놓쳐버린 거다. 이거는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엄동설안에 전체 국민들 특히 저는 20대 그 여성들만 생각하면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엄동설안에 그 친구들이 가서 은박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나라 지킨 거잖아요. 길바닥에 나가서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줬으면 그 응분의 역할을 정치인들이 해야 도리인 건데 세상에 이걸 거꾸로 되는 역사를 만들어 버리니 그 길바닥에 나가서 엄동설안에 고생한 그 20대 여성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10개라도 민주당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장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다 했냐? 당연하죠. 그렇지만 조직의 장을 맡은 경우에는 억울해도 책임질 상황이 되면 책임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는 정책과 노선으로 우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집권했을 때 하고자 하는 정책, 노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5년 동안 맡아서 우리가 민생 관련된 이런 거, 그 경제 정책, 외교안보 정책, 뭐 정치 개혁 관련한 의제들 쭉 널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지. 거기에서 누구 한 사람 빼온다고 해서 보수가 흡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특히 오히려 그게 저쪽에서 보기에는 공작이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 사람 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더 다른 분란의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그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정치는 결국에는 정책, 노선, 이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이 저쪽에서 나는 오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받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치와 이런 어떤 통합은 정치에서는 연합과 연정의 시스템을 맞습니다. 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 다수파 연합 만들어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합입니다. 그런 걸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거 액세서리 세우고 이걸 자꾸 협치와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협치와 연정은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걸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저는 미리 만나서 정치 협상을 했어야 됐다. 사전에. 예, 정치 협상을 해서 큰 당, 작은 당
큰 당이 할 수 있는 거, 작은 당이 할 수 있는 거, 작은 당이 원하는 거. 근데 이거 다는 못 들어줘.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엔 다 했어요. 그 왜 요새는 요즘 안 하는 거지. 옛날에 이해찬 대표 당 대표 할 때 다 했고 그 통합지원보당하고 네. 연합정치 다 했어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연합을 넘어 연정으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를 구상하고 그때였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근데 그거 왜 다 전체가 다 산통이 다 깨져버린 건 왜 그런 거예요? 산통이 다 깨진 명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성정당 창당하는 그날 한국 정치가 죽은 거예요. 위성 정당 창당하는 그날에 그날이에요. 그날이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연합 정치가 대세였는데 딱 그거 기획 한 번 일어나고 나가지고 다시는 저 죽은 정치는 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배타적 정치가 이제 한번 저 들어서고 나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 세력이 깨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왜 내 밥상에 숟가락 들고 넘봐? 이건 내가 먹는 거야. 네가 왜 얼짱거려? 다 이 논리야. 이걸로 해서 조국당 지금 밀어내고 옛날에 정의당 밀어내고 다 그런 식이에요. 먹고 싶으면은 내 나와바리로 들어와. 그 위성정당 그거 하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거 금지법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선거에 비례제, 결선 투표제 얼마든지 그 정답은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창고에서 먼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거 먼지 쌓이고요. 그러니까 연합 연정의 정치가 깨지고 나니까 특정 정파가 헤게모니를 잡는 그게 정치로 이제 완전히 퇴락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